계속 강의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침이 나서 조금 강의를 좀 끊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한국 학교 사회복지 접근 방법에서 이제 메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에 따라서 학교라든지 청소년과 관련된 어떤 사회복지기관에서 행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학교 사회복지 욕구 서비스를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자, 생리적 욕구는 뭐냐면, 자,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으로부터 충족되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어떤 욕구, 이게 뭐냐면, 자, 결식 학생의 무료 급식과 그다음에 빈곤 가정의 학비 지원, 그다음에 영세 가정의 장학금 지원, 그다음에 생활비 후원의 경제적 지원, 그다음에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혜택,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리적인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고 자고 이게 숙식하는 거잖아요. 입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학생들을 둘러싸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환경적인 요소이죠. 그래서 먹는 거, 그다음에 어떤 빈곤 가정의 학비 지원, 뭐 배울 수 있는 거, 그다음에 그 위에 딴 장학금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경제적 지원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학생들의 생리적 욕구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도와주는 거죠. 그런 욕구가. 자,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입니다. 이 안전의 욕구는, 자, 부모나 그다음에 학교 폭력의 어떤 고통과 두려움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회피라든지 보호, 예방, 유해환경 개선, 그다음에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어떤 캠페인, 그다음에 비행 학생의 순화 교육,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의식주 해결과 안전을 도울 수 있는 청소년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일 첫 번째는 누구나 먹고 자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숙식이 해결되고, 그다음에 의료가 지원이 되면 경제적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안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부터 이제 조금 해서 이런 어떤 그런 그 안전을 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식주 해결과 이 안전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이런 어떤 청소년 쉼터를 제공하고, 이런 어떤 제공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 해서 이런 그 제공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안전히 해결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욕구를 해결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자, 소속과 애정의 욕구입니다. 이 소속과 애정의 욕구는, 자, 가정 및 학교 구성원들과의 어떤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 인간관계 형성과 그다음에 학생 연계,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대인관계 향상 집단 프로그램, 그다음에 의사소통 증진 프로그램, 그리고 부모 상담 등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인관계 기술, 그리고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 그다음에 정서적 후원을 위한 어떤 결혼 사업, 그다음에 고민 상담, 그다음에 가족 상담, 가정 방문, 그다음에 학교 부적응 학생의 어떤 적응력 향상, 그리고 또래 집단 관계 형성, 이런 것들을 돕는 서비스가 이제 메슬로우의 어떤 욕구 단계에서 세 번째에 해당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애정의 욕구는 이런 어떤 그런 이제 우리가 먹고 안정을 추구할 수만 해결해진다면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인간관계죠. 이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의사소통을 하고, 어떤 면에서는 결연을 해서 또 후원도 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뭐 어떤 가정이나 고민이나, 그다음에 어떤 부적응력의 어떤 그런 관계, 그다음에 또래 집단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애정을 가지고 계속 돕는 서비스가 이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고 하면은 이제는 2차의 어떤 그런 어려운 점을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째 보면 우리가 먹고 그다음에 안정이 욕구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또 이런 어떤 메슬로우의 욕구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존의 욕구가 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자, 자기 자신에 대한 이 객관적 이해를 돕는 각종 어떤 심리, 그리고 어떤 적성,
이런 적성 검사와 어떤 자기주장 훈련, 그다음에 성교육, 약물교육, 그다음에 폭력 관련 교육, 그다음에 금연교육, 이런 어떤 자존감 향상을 위한 교육과 어떤 부모, 그다음에 자녀 관계, 이런 개선을 위한 부모 교육 등이 이제 여기서 이루어져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이런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제는 어떤 교육적인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교육은 뭐냐면 자존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교육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기의 어떤 그런 존재감을 좀 드러내주고 그것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이런 교육들이 여기서 상당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자, 이제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이 자아 실현 욕구. 그래서 학생이 자기 개발과 이 자아 실현을 돕는 이 서비스로서는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양한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안전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보면 관계를 형성하고 어떤 존중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애정 그다음에 자존의 욕구를 넘어서 이제는 자아 실현을 욕구.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진로 탐색 지도라든지 학력 증진, 그다음에 특기 및 적성 교육, 그다음에 특별 활동, 체험 활동, 취미 및 여가 활동, 자원봉사 활동, 그다음에 체험 학습 활동, 학습 방법 향상 프로그램, 생활 습관 교정 프로그램,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와 같은 여러 가지 5가지 매슬로우의 5가지 이런 어떤 생리적 욕구 단계 5개를 통해서 자,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 안전 욕구 이거와 관련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많지 않다는 거죠. 생리적 욕구와 안정 욕구. 사실 이거는 어디에서 합니까?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라기보다는 어떤 국가에서 이제 이런 어떤 쉼터라든지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속과 애정의 욕구, 그다음에 자존의 욕구, 특히 자아 실현 욕구와 관련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이제 관련 기관에서 많이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어떤 면에서는 그 쉼터를 벗어나서 일반적으로 이제 18세 이상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이제 그런 어떤 기관들을 나와서 혼자 이제 독립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죠. 지원이 되지만 거기에 따른 또 이자율도 높고 여러 가지 어떤 그렇다고 해서 또 취업이 바로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살아간다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그런 기관에서 그다음에 어떤 그런 혈연을 맺어서 그다음 어떤 관계 프로그램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돼 올 때 실질적으로 보면 그 학생이 이제는 다양하게 그런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자, 학교 사회복지를 이제 접근 방법에서 이제 우리가 보면 이 학교 사회복지를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자, 학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의 어떤 다양한 이런 어떤 실천 방법을 활용해서 학교의 어떤 교육 기능과 목적을 달성하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의 어떤 전문 분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개인과 어떤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고 그죠? 초점을 두는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적인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유용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 환경과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학생과 그다음에 어떤 가족, 그다음에 교직원, 학교 제도,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어떤 중재를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학교 복지, 여기 학교 사회복지에서의 어떤 학생이나 가정, 그다음에 지역사회 이런 어떤 연계자로서의 역할은 학생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심리, 그다음에 사회적 어떤 문제 해결에만 초점을 두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가정과 지역사회의 어떤 상호작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다양한 이런 학생 문제에도 적극적이고 전문적으로 개입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는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의
여기선 심리적 심리적 문제 외에 학생과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역기능적 이런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장기 결석이라든지 빈곤이라든지 퇴학, 비행, 학습 부진, 여러 가지 이런 학교 부조공 문제와 관련돼서 교육 목적을 제하는 어떤 사회, 경제, 정치, 환경 개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개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런 그 청소년들의 학교 복지 사업에서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이러한 요소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역기능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목적을 제하는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제도와 환경적인 것을 제도해 나갈 것이냐라는 이제 접근 방법이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 사회복지 제도를 도입하려는 어떤 면에서는 사회복지를 도입하려는 실험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솔직히 학교 사회복지 실천은 이제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접근이 이제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자, 장기적으로는 학교에 전담 학교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각급 학교에 전담 학교 여기에는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법적으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런 어떤 개선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간의 어떤 준비 기간도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소요될 수밖에 없고 왜 그러냐면 뭐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어떤 그런 사회복지사를 배치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도 지금은 많이 있겠지만 학교와 관련된 이런 사회복지가 보수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보수잖아요, 보수. 그럼 이거는 어디하고 재정 이제 우리가 재정 부 장관하고 우리가 이제 그 이루어서 이제 이런 예산을 또 확보를 해야 되잖아. 이런 어떤 여러 문제가 고려가 되면 금방 이런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장기간의 소요가 진행된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단기적으로 어떻게 돼요? 시험 사업이라든지 관련 사회복지관을 활용해서 운영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가지는 여러 가지 어떤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장기적으로는 학교에 이제 전담 사회복지사를 배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당장 이제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기존에 있는 어떤 사회복지기관을 여기에서는 운영하는 것들이 좋겠다라고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좋은지는 우리가 연구하고 우리 또 실정에 맞게 이걸 가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예산이나 이제 어떤 그런 정부에서 예산도 어떻게 부족하고 뭐 한 그런 실정 속에서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사람을 채용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면 이제 조금씩 이제 검토해보고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 사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간다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학교 전담 사회복지사 제도를 도입해서 각급 학교에 이제 사회복지사가 어떻게 돼요? 직접 배치돼서 이런 전인 교육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는 이제 학교 중심 접근 방법과 그다음에 지역사회 복지기관이 주축이 돼서 학교와의 어떤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연계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어떤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해 나가는 기관 중심 접근 방법이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는 사회복지 어떤 그런 기관 전담 이런 걸 배치하는 어떤 배치를 통해서 전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어떤 기관을 통해서 기관 중심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이뤄가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이제 요약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접근 방법인데 여기에는 이제 학교 사회복지 접근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학교 중심 접근 방법이 있고 둘째는 기관 중심 접근 방법이 있고 셋째는 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학교 중심 접근 방법,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의 어떤 학교 사회복지는
각 학교 단위로 전담 학교 사회복지를 어떻게 돼요? 전담 학교 사회복지사를 배치해서 어떻게 됩니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학교 중심의 접근 방법의 어떤 그런 학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돼요? 이 학교 단위로 전담 학교 복지사를 배치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학교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학교 중심 이 접근 방법의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 사회복지사의 도입은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우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봤지만, 자, 전적으로 학교의 어떤 통제하에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출발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통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의 어떤 통제하에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이 한계를 가지고 온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또 여러 가지 재학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 어떤 도입 단계인 이 현실을 감안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학교 사회복지사는 각 학교의 어떤 실정에 따라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이미 어떻게 돼요? 존재해서 나름대로의 그 학생에 대한 이런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진로 상담실과의 협조 관계, 이런 협조 관계를 형성해서 업무에 따른 이런 역할 분담을 해서 전문적 기능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뭐 실정과 여러 가지 역할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실천해 나가면 되는데 이미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교 내에서도 아직까지도 이제 협조는 하고 있지만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업무 협조 관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역할 분담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능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좀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제 수행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이 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어떻게 됩니까? 학교 사회복지사는 어떤 그런 학교 체계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하위 체계에서 진정한 어떤 협력 관계와 아울러서 어떻게 돼요? 업무 수행에 관련된 어떤 그런 학교 외부 체계와의 여러 가지 어떤 지역사회와의 어떤 협력 관계를 발달시킬 수 있는 이런 어떤 사회복지, 그러니까 학교와의 어떤 적절한 연계적 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해 나감으로 해서 현 시점에서 오히려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였던 자신을 기술을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측면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에 학생의 어떤 그런 생활 지도를 주로 담당하는 어떤 교과와의 어떤 교과 교도과와 그 학생의 어떤 공동 영역에 위치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자, 학생생활지도위원회가 학생들의 어떻게 돼요? 이 생활 지도를 위해서 조직되어 있지만 그 활동은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그 학생들을 어떤 면에서는 지도하고 그 학생들을 면담을 해서 그 학생들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제공해 주기보다는 여기는 학생 지도위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학교 지도위원회 학생 뭐 이렇게 나오면 그 역할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학교의 어떤 규율이나 방침을 어겨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어떤 뭐 관리 감독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기에는 좀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학교 사회복지를 효과적으로 이제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는 이 접근 방법은 사회복지사가 제도화되어서 현장 실천 이런 어떤 현장 실천을 통해서 점차 어떤 그런 이런 어떤 독자성과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계속 발전시켜 나가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런 어떤 접근 방법에서는 기관 중심 접근 방법에서 중요한 가지는 학교와의 어떤 관계 수립, 그다음에 학교 복지 실천에 필요한 어떤 재정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복지 제도가 현장 실천의 어떤 그런 독자성,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계속 발전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어떤 그런 기관과 그다음에 이런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이런 어떤 것들이 참 이게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잘 또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또 일부터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러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기관 그 접근 방법에 의해서는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그런 이제 방법을 우리가 학교 중심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갔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관 중심 접근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자 기관 중심 접근 방법은 이 지역 사회 어떤 그런 지역 사회 사회복지기관에서 학교와의 어떤 적절한 연관관계를 통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해 나가는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바람직하다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관 중심 접근 방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교와 어떤 이런 관계 수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학교와의 어떤 그런 관계 수립을 위한 어떤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5단계로 이루어가겠다. 첫 번째는 비공식 단계가 있고 조정 단계가 있고 동반자 단계가 있고 협력 단계가 있고 통합 단계가 있다. 그래서 학교와의 어떤 관계 수립을 위해서 이런 5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은 이제 우리가 5가지 어떤 그런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간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첫 번째 이제 우리가 비공식 단계입니다. 비공식 단계는 자,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학교나 그다음에 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로부터 이 사회복지에 대해서 어떤 승인과 그다음에 학교 및 학생과의 관계를 여기에서는 형성해서 사회복지 서비스 기관과의 어떤 연결을 유지하는 학교와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시작하기 전에 학교와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이제 어떤 이런 승인과 이런 학교 학생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사회복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학교와의 계획이 이루어져 갈 때 이것이 더 시너지 효과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학교와의 관계를 수립해 나가는 것은 상당히 좋은 측면이 있지만 그러나 학교는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부족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인적 자원은 또 뭐 그렇게 풍부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운영해 나가고 지도하고 프로그램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런 학교와 관련돼서는 또 이 교과를 담당해야 할 교사들이 어떤 역할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이런 어떤 것들을 또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간다 그러면 그것이 또 하나의 어떤 그 행정이 되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작년까지는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면 우리가 어떤 그런 역할을 했지만 이제 지금은 어떤 학교와의 어떤 그런 이런 프로그램 계획이 이루어질 때 더 이제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제 조정 단계입니다. 조정 단계. 그래서 이런 조정 단계는 자, 지역사회 기관에서 이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보통 학생 서비스 팀의 어떤 멤버가 된 학교사회복지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사회기관에서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그 멤버가 되는 학교 이제 사회복지에서 이루어진다는 건데 이 조정은 자, 지역사회의 어떤 그 자원을 분명히 파악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서비스를 위해서 학생들은 어떻게 돼요?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서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도록 돕고 학교와의 어떤 계약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 조정 단계에 있어서는 학생을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지역사회의 어떤 그런 자원을 파악해서 그리고 그 필요한 이런 어떤 자원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학생들을 지역사회와 연결시켜서 그들이 학교에 어떤 면에서는 잘 적응해서 학교의 어떤 계약을 필요한 이런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뭐냐면 학교에서 어떤 면에서는 수업을 잘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이 학생을 우리가 돕는 거잖아요. 실적으로 보면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돕느냐? 이 학생들이 어떤 이제 최종에는 삶의 어떤 질까지는 이제 얘기하지만 실적으로 보면 이 학생들이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역할로서 어떤 사회
어떤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가 어떤 학교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나가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학교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음에는 동반자 관계, 동반자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기관과 이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와의 어떤 이런 계약상 동의를 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동반자 단계는 그래서 동반자로서 사회복지기관의 학교 사회복지 서비스는 학교에서 어떻게 돼요? 알코올이라든지 마약, 우울증, 도벽, 그다음에 어떤 폭력, 주의 산만, 그다음에 자살, 그다음에 행동장애 프로그램, 그다음에 학습 부진, 장기 결석, 무단 결석 이와 같은 문제에 개입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동반자 관계는 서로 간에 이제 복지기관과 학교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그 계약을 통해서 그 이제 기관과 그다음에 학교 사회복지 관계 속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되는 그 학생들이 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알코올, 그다음에 마약, 뭐 우울증, 도벽, 뭐 또 그런 것들을 본인이 하기 위해서 이루어져 가는 건 아니지만 다양한 어떤 그런 삶의 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뭐 우울증이 온다든지 도벽이 온다든지 또 학생들의 따돌림을 해서 폭력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러한 어떤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봐서 그런 문제들에게도 조금씩 그런 어떤 다양한 어떤 그런 그것들을 제공해 나가면서 서로가 우리가 이제 기관과 학교와의 어떤 그런 계약위에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런 협력 관계입니다. 협력 관계. 그래서 이런 협력 관계는 어떻게 이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갈 것인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력 관계는 자, 사회복지기관과 학교와의 어떤 연계가 점점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계가 그럼 어떻게 많이 이루어지느냐라는 것은 자, 이러한 어떤 기관과 협력은 학교와 사회복지기관이 어떤 공동 목표와 이런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동의해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뭐를 갑니까? 책임감을 공유하고 각각의 어떤 협력자의 전문적인 견해를 활용해서 함께 일할 것을 이제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협력 관계는 이 협력은 학교와 어떤 그런 사회복지 어떤 기관이 이런 어떤 공동 목표를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책임감을 공유하고 그다음에 협력자의 어떤 전문적인 견해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요구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관 중심 접근 방법에서 어떤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이 주체가 돼서 학교와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학교 현장이라든지 또는 학교와 가까운 장소에 다양한 어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기관 중심 접근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유사한 어떤 예로 우리가 보면 미국의 경우는 증가하는 아동의 어떤 빈곤율이라든지 아동학대, 그다음에 무주택, 그다음에 10대 임신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관심의 증가가 이제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학교 연계 서비스가 분열과 조화, 결핍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내에 어떤 그런 보건과 그다음에 그런 어떤 사회적 서비스 이런 어떤 통합을 어떤 그런 주장하는 교육개혁 이제 운동에서 유래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접근 방법은 자, 의뢰에 따라서 협조 관계의 질에 따라서 이제 성패가 좌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 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사례 회의와 어떤 기타 회의를 활성화해서 기관이라든지 학교에 관련된 이 모든 직원이 어떻게 돼요?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우리가 선행 과제가 아닌가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는 자 이제 통합 단계입니다. 이 통합적인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자 지역사회 복지관은 그들의 어떤 활동이나 과정 그리고 임무를 어떤 면에서는 재정에 의해서 그죠 사회복지관은 활동이나 가정 여러 가지 임무를 재정에 의해서 새롭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학교는 분리되어서 좀 더 광범위한 이런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망에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통합된 서비스 체계가 학생을 위한 서비스에서 이제는 이 단편화를 감소시키고 포괄적인 이 학교 프로그램을 수행함에 따라서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최대화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사회복지사는 조직 구조와 학생의 욕구에 맞도록 이 변화시키는데 생태체계 관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통합된 서비스 체계가 학생을 위한 서비스에서 이제 이게 단편화를 감소시키고 이제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그럴 때 그 효과는 최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입니다. 학교생활,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그래서 자,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이 힘을 길러내는 것,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의도적으로 행하고 있는 이 기관이 어디예요? 학교다. 그래서 이 학교는 학생들의 어떤 학교 생활 적응이 무엇보다도 어떻게 돼요? 선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 학교 생활에 적응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환경적인 뭐 여러 가지 문제나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선행되지 않으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기본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초등학교 들어갈 때 1학년 때에도 뭐 들어가면 이제 기본으로 오전 수업만 하고 이제 가고, 이게 뭐냐면 학교 생활의 제도와 어떤 그런 체계를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1학년, 3학년까지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4학년, 5, 6학년은 이제 또 시간이 뭐 5시, 6시, 7시간까지 이렇게 하고 이게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죠. 응? 유치원도 마찬가지,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이런 가정을 오면 초창기에 일주일은 뭐 예를 들어서 적응 시간을 해서 오전 있다가 오후에는 가고 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통해서 이뤄가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변화하는 이 사회적 환경 속에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 어디냐면 학교다, 학교. 그래서 학교가 중요하다. 그래서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우리가 이제 크게 셋으로 나누면 어디냐?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을 크게 나누어지면 여기에서 보면 가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을까요? 학교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그 아프리카 속담에 여러 가지 보면 한 아이를 키우는데 어디요? 온 지역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가정뿐만 아니라 학교 온 지역사회가 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여기에서는 이 가정, 학교, 사회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학교 생활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받은 이 교육적 영향의 총체를 우리가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넓은 의미에서는 비교육적인 영향도 학교 생활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꼭 정상적인 우리가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총체적으로 우리가 넓은 의미를 우리가 봤을 때는 비교육적인 영향도 학교 교육 생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의 어떤 구성 요소를 우리가 보면 이 학교의 학교 생활의 어떤 구성 요소를 보면 누가 있을까요? 교사, 학생과 교사 관계, 그 다음에 학교 상호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 학급생활, 동급생들의 어떤 그런 관계,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포함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역할들을 우리가 이제 이뤄가야 되는데, 학교는 어떤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다음에 보다 어떻게 돼요?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교육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학교의 목적이 뭐예요? 학교의 목적은 어떤 개인적이고 사회적으로 잘 적응해서 자기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여기에서는 정말 자기 어떤 그런 삶 속에서 행복하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사람을 교육하는 것이 학교다. 그래서
여기에는 특히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길러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여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의도적으로 수행하는 이 청소년에 있어서 학교 생활 적응이 매우 중요한 이 어떤 과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정말로 바르게 적응할 수 있고 그 힘을 길러나기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냐? 학교다, 학교. 그래서 학교 생활이란 이 학교 생활 적응이란 뭐냐면 학생들이 학교의 어떤 총체적인 영향 속에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해서 만족함을 느끼고 어떻게 돼요?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해서 뭐 교사라든지 그다음에 학생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돼요? 만족스러워야 된다는 거죠. 만족스러운 상태로 학교 생활에 적응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 학교 생활의 적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학교 생활에서의 어떤 경험을 통한 이제 사회 과정이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태어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가정입니다. 가정 속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가정은 작은 사회 집단입니다. 사회 집단.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자녀들 중에서 여기에서 형제 자매가 있잖아요. 형제 자매들이 서로 간에 이 서열이 있는 거죠. 이 서열을 무시했죠. 어렸을 땐 그거를 잘 모르니까 서로가 싸움고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가고 지금 이제 뭐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서열이 딱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어떤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이 가정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는 또 학교에 가게 되면 이제 1학년, 2학년, 3학년, 6학년 뭐 이렇게 초등학교 이렇게 보면 있잖아요. 그 가정 속에서 선배를 알게 되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선배들 생활 속에서의 어떤 그런 인간관계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학교 생활 속에서 뭐 교육이나 여러 가지 배우고 체육도 배우면서 거기에서 법과 어떤 그런 그 윤리적인 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여기 속에서 이제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그 실천하는 이러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간다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가정에서 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회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자, 학교 생활의 적응은 자, 학교 생활에서 학생이 어떤 대인관계나 그리고 학교의 어떤 규정 등에 있어서 적절하고 그리고 조화로운 일 행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어떤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경우를 여기는 학교 생활의 어떤 적응으로 보았다라고 이제 우리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인관계나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그런 어떤 규정, 그다음에 어떤 조화,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도 학교 생활에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학교 가기가 싫어요. 학교로 한 번 가고 한 번 안 가고 두 번 안 가고 세 번 안 가고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하기 싶어요? 자퇴하고 싶어요. 응? 자퇴를 안 해도 안 가니까 제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인관계 속 학교 생활은 어떤 대인관계나 학교의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을 조화롭게 정상적으로 배워가고 그걸 통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다. 근데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 이제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의 교육적 생활에서 어떤 적응적 개념을 여기에서는 지적, 도덕적 성장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과정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학교 생활 적응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학교 생활 정도를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 학교 생활에서 자기가 어떤 면에서는 지적이고 도덕적 이런 성장을 통해서 교육적인 과정 이런 것들이 어떤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또 그 학교 생활 적응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또 그 학교 생활의 적응들을 우리가 이제 또 살펴봤고요. 자, 이에 비해서 학교 생활 적응이라는 것은 이 학교 생활 적응이라는 것은 자, 학교 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 그 환경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시키거나 자신의 어떤 학교 생활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떻게 돼요?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한 학생은 어떻게 돼요?
학교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그다음에 태도, 그다음에 동기가 어떻게 돼요? 긍정적이죠. 학교 생활을 잘 하는 사람은 학교 생활 여러 가지 어떤 태도에서 보면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학교 생활에 부정적이고 잘 정응해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는 원만한 대인 관계라든지 그리고 학업 성적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바람직하게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가 형성돼서 개인과 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어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학교의 태도, 그 다음에 어떤 동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져 갈 때 여기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개인 관계의 형성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에서도 도움을 주게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어떤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따지고 보면 어느 하나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학생과 가정과 학교와 사회 집단 이런 것들이 연계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갈 때 정상적인 우리 그 학교의 어떤 그런 이런 청소년 복지를 포함한 학교 복지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어떤 측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봤는데 여러 가지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한번 검토해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학교 사회복지는 사실 학생의 어떤 학업 목적을 달성하고 이 학업 목적은 뭐야? 학업에 잘 적응할 수 있고 이 학생이 어떤 균형적인 이런 삶을 어떤 그런 삶의 질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먼저 시간에 늘 우리가 75분도 50분 하고 25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아마 늘어나서 이렇게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시간 끝나고 나면 다음 주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하시는 분들은 한 주 더 하고 시험을 보고 우리가 이제 월요일 날 하는 분들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시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